자, 오늘 우리가 분석해 볼 자료는요. 북한의 그 악명 높은 개인 숭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그 기원을 파헤쳐 보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걸 현대 중국이 보여주는 아주 실용적이고 차가운 권위주의와도 비교해 볼 텐데요. 진짜 알면 알수록 소름 돋는 역사적인 사실들이 꽤 많거든요. 빈말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1912년 4월 15일. 혹시 이 날짜가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서양에서는 그 유명한 타이타닉호가 차가운 바다 밑으로 가라앉은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정말 영화 같은 우연의 일치로요. 정확히 같은 날, 지구 반대편 동양에서는 북한의 창립자인 김일성이 태어났습니다. 서양의 거대한 상징이 침몰할 때 동양에선 훗날 엄청난 권력을 쥐게 될 인물이 세상에 나온 거죠.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도시가 어딘지 짐작하시나요? 놀랍게도 정답은 평양입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아예 없는 철저한 무신론 전체주의 국가의 심장부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아시아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기독교화가 많이 진행된 도시였다는 거죠. 심지어 당시엔 세계에서 제일 큰 장로교 신학교가 평양에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역설 아닌가요? 이런 배경 속에서 자란 김일성의 어린 시절을 보면요. 진짜 흥미롭습니다. 33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권력을 잡기 전까지 그는 말 그대로 뼛속까지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컸거든요. 독실한 장로교 집안이었고 어머니는 성경을 가르치던 분이셨죠. 김일성 본인도 교회에서 오르간을 치고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습니다. 게다가 목사님 댁에서 2년이나 살기도 했고요. 그냥 주일에 예배만 대충 드린 게 아니라 신앙 커뮤니티의 완전한 중심에 있던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김일성은 권력을 잡으면서 자기가 믿던 종교를 그냥 쿨하게 버린 게 아닙니다. 오히려 종교가 작동하는 그 강력한 메커니즘 있죠? 맹목적인 믿음과 충성심, 그걸 그대로 쏙 뽑아와서 자신만의 정치적 종교, 즉 김일성주의를 만들어낸 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최고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이고 흔들림 없는 충성을 강요하는 사실상 거대한 국교를 세운 거나 다름없습니다.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요. 북한 인구 중에서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사람들을 한 20% 정도 뺀다고 쳐볼게요. 그렇게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여전히 2천만 명이라는 진짜 신도들이 남아 있습니다. 2천만 명이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웬만한 세계 주요 종교들의 신도 수와 맞먹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대한 정치적 종교가 도대체 어떻게 구축될 수 있었는지 외부인의 시선에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94년에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평양에 갔었잖아요. 그때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의 사회 구조를 딱 보고는 텍사스 웨이코에서 벌어졌던 그 끔찍한 사회 종교 사건 있죠. 다윗파의 모습이랑 구조적으로 너무 소름 돋게 똑같다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나라가 단순한 독재 국가가 아니라 맹목적인 광신도 집단이랑 다를 게 없다는 걸 단번에 꿰뚫어 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모순이 하나 발견됩니다. 20세기 역사상 교회를 가장 잔인하게 핍박했던 장본인이 정작 자기 말년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외국 목사님들을 평양에 초청해서 같이 성경의 레위기를 논하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가 어릴 때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면서 막 눈물까지 흘렸다고 해요.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를 탄압해 놓고서는 죽기 전에는 자신이 파괴해버린 그 기독교에 다시 향수를 느끼는 복잡한 내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리적 통제, 이른바 사이비 종교의 플레이북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통제 메커니즘을 한번 쭉 볼까요?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고 지도자를 마치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처럼 꾸미고 외부 정보는 철저하게 차단하죠. 거기다 사람들을 굶기고 잠을 안 재워서 판단력을 흐리게 한 다음 강제로 찬양하게 만듭니다. 놀랍게도 이 매뉴얼은 김일성뿐만 아니라 통일교의 문선명이나 존스타운의 짐 존스 같은 사이비 교주들이 썼던 수법이랑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똑같습니다. 1978년의 기록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북한 외교관들하고 존스타운 사이비 지도부가 서로 엄청난 호감을 느끼면서 전술을 교류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들끼리 선전물도 막 돌려보고 심지어 존스타운 신도들 전체를 아예 북한으로 이주시키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오갔어요. 통제하는 방식과 야망이 똑같다 보니까 서로 통했던 거죠.
진짜 소름 돋는 건요, 짐 존스가 자기 신도 천여 명한테 이른바 혁명적 자살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일성의 통치 방식을 두고 인민에게 권력을 주는 훌륭한 모델이라면서 공개적으로 숭배했다는 겁니다. 역사에 남은 아주 어둡고 끔찍한 한 페이지죠. 결국 그게 남미 가이아나 밀림 한가운데 있는 고립된 마을이든 아니면 북한이라는 거대한 국가단이든 상관없이 이 통제력은 딱 두 가지 절대적인 법칙으로 굴러갑니다. 첫째, 지도자는 무조건 항상 옳다. 그리고 둘째, 그 누구도 여길 떠날 수 없다. 빠져나갈 구멍을 완벽하게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방향을 좀 돌려서 이런 종교적이고 극단적인 권력 통제 방식이 현대 중국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평양과 베이징의 일상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차이가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하루에 수백 번씩 어딜 가나 지도자의 얼굴을 봐야만 합니다. 피할 수가 없죠. 그런데 베이징은요? 여러분이 일부러 작정하고 찾아보지 않는 이상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하루 종일 단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죠? 권위주의가 시각적으로 훨씬 더 교묘하고 미묘하게 진화한 겁니다. 중국은 지도자를 신격화해서 사람들을 쥐어짜는 구식 방법 대신에 아주 냉혹할 정도로 철저한 실용주의를 선택했습니다. 탄탄하게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외부 세계의 경제 충격에서 자국을 보호할 방어막을 치고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자립하려고 하죠. 맹목적인 감정이 아니라 극도로 차갑고 예측 가능한 정책 기조를 무기로 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거대하고 실용적으로 움직이는 중국 권력을 외부에서 관찰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몇 년간의 흐름을 쭉 보면 상황이 얼마나 빨리 나빠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꽤 많은 외신 기자들이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2020년 초에 기사 하나 때문에 베이징이 발끈해서 기자를 추방하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이랑 중국 양쪽이 서로 보복하듯이 언론인들을 쫓아내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례만 봐도 변화가 진짜 충격적입니다. 세계 최고의 언론사가 코로나 이전에는 중국에 무려 15명의 기자를 두고 아주 활발하게 취재를 했는데요. 지금은 달랑 2명 남았습니다. 그 거대한 정보망이 하루아침에 그냥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이렇게 현장을 뛰는 기자들이 싹 사라지니까 베이징 같은 대도시는 그나마 낫다 쳐도 광활한 중국의 진짜 민낯인 농촌 지역은 완전한 사각지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소수의 기자들도 밖으로 나가면 바로 미행을 당하니까요.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심장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까맣게 모르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이 해설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크고 강력한 국가를 둘러싼 장벽이 이렇게 점점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진짜 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창문이 완전히 닫혀버린다면 도대체 이 전 세계에는 어떤 후폭풍이 몰아치게 될까요? 가장 경계해야 할 거대한 국가의 속내를 전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이 현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